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야담상회의 힘이 됩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산세가 요란하게 지저귀는 옛 조선에 번창했던 수도 한양의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위치했던 북촌. 한양에서 대대로 부귀를 누리며 살았던 양반들이 모여 중심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이곳은 뒤로는 백악산과 인왕산이 자리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청계천이 내다보여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촌의 양반들은 경치 좋은 산기슭에 정자를 짓고 문학과 예술을 꽃피우며 풍류를 만끽하곤 하였지요. 이 북촌을 수놓고 있는 기와 집 중 하나에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의 사가, 다시 말해 환관의 집안이 있었으니 이곳에 시집을 오게 된 기품 넘치는 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개월, 유난히도 눈망울이 또렷하여 제 고향 청평에서는 어릴 적부터 사슴을 닮았다는 뜻으로 청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하였지요. 개월은 본디 번듯한 양반의 집안 여식으로 태어나 한 점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게 자랐지만 몇 다리를 건너 거쳐간 먼 친척이 반정의 음모에 휩쓸리는 통에 개월의 집안까지 그 불똥이 튀어 가세가 기울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한관의 집으로 시집오게 된 기구한 팔자였습니다. 얼씨구, 저기 북촌의 그 많은 양반네들 기와집이 널리고 널렸거늘 하필이면 내 시집안에 시집을 가다니. 개월아 씨네 집안도 한때는 이세가 대단하였는디 사람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요. 5월이 이거사. 그 입 조심 못하겠는 게야. 누가 들었다간 청거신 내 아니는 조상님도 못 지켜준다 이거사. 아 그럼 어쩌겠어. 그 옛날 권세를 떨쳤다 하여도 지금은 쫄딱 망해버린 가문이니 저리 되는 것이지. 그나마 누가 데려간다는 사람이라도 있을 때 보내는 것이 상책이지. 얼레 저더러 조심하라고 하더니 청직의 아재도 지금 누가 들으면 솔찬히 오해사기 좋은 말을 잔뜩 뱉고 있는디요? 난생 처음 밟아보는 북촌 땅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주변의 수군거림은 안 그래도 풀이 죽어있던 개월을 더욱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수군거림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아주 신이 났구나. 사사로이 반응하면 저들에게 더욱 좋은 먹거리만 제공하는 꼴이 될 터이니 내 그냥 웃고 넘어는 간다만 심히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구나. 내 입 하나 덜어 살림이라도 나아진다면 내 더는 바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참담한 마음은 쉬이 정리되지 않는구나. 착잡한 마음의 개월은 시댁으로 발을 들인 그 첫날부터 수심이 내려앉은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월이 시집오게 된 이 환관의 집안은 그간 국내 이런저런 송사를 이용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 번듯한 12칸 기와집의 하인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환관이라는 명패 없이 본다면 그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지요. 화를 입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고 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팔려온 개월이었으나 걱정했던 것만큼 북촌에서의 삶이 그리 고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잔뜩 긴장하며 들어간 첫날의 기억이 무색할 만큼 무난한 일과의 연속이었어요. 태생이 양반집 규수였던지라 법도와 예절도 어린 시절부터 줄곧 교육받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누구 하나 그녀의 처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나 태생이 환관인지라 응당 있어야 할 남편의 귀중한 것이 없었으니 개월은 남들 다 치룬다는 첫날 밤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혼인 당일과 그 이튿날 잠깐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을 뿐 그 이후로는 궁으로 입궁하여 한 주 내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 적도 있으니 커다란 기와집에서 개월 홀로 덩그러니 지내는 시일이 길어졌지요. 이후로도 남편은 궁의 잡무가 너무도 바빠 그 얼굴 제대로 보기도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젊은 나이에 한관의 집안으로 팔려가듯 시집와선 그 아찔하다는 음양이 이치 한번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있는 과부 신세로 일이 지내게 되었으니 굶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인지 각복하기 그지없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이 드는구나.
부유한 북촌 기와집의 안방마님이 되어 끼니 걱정을 덜게 된 것은 기뻤으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 한 갈래로만 흐를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개월의 마음 한켠에는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수조차 제 짝을 맞아 정답게 뛰어노는데 자신은 그저 이 환관 집안의 부속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과부 신세 운운하며 커다란 기와집에 갇혀 살다시피 하던 개월이 길고 긴 한숨을 뱉어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선을 들쑤시던 풍토병이 궁궐한 승정원 내부까지 침범하여 그 바람에 몹쓸 병이 옮아 병석에 눕게 된 개월의 남편은 그야말로 손쓸 틈도 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를 이을 자손도 없는 한관의 가문인지라 젊은 나이에 개월이 졸지에 집안의 안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어지러운 집안의 대소사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기를 몇 해 어느덧 집안도 안정되어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리따운 고운 시절을 다 보내고 개월도 나이 30 가까운 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더덥고 몹시도 빠르구나. 한때는 남편이 그리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리도 지나버렸다니 말이야. 모처럼의 한적한 밤, 뜰로 산책 나온 개월이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입이 그야말로 방정이지. 그때 살아있는 과분이었더니 그런 푸념만 하지 않았어도 남편에게 그런 화가 닥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늘. 어쩐지 자신의 방정맞은 입으로 죄를 지은 것 같았던 개월은 눈물을 훔치며 하늘 높이 걸린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있으나마나였지만 그럼에도 곁을 지키던 남편이 사라지자 그녀의 가슴 속 외로움은 그 덩치를 키워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기만 하면 찾아오는 사무치는 감정은 아직 식지 않은 개월의 심금을 마구 뒤흔들고 있었답니다. 집안 하인들 사이에도 마님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짐을 두고 이러다 집안에 줄초상이라도 치르는 것 아니냐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날들만 흐르고 있었지요. 주인마님 처음 뵙겠습니다요. 셋내 거덕이라 하는구먼요. 저작거리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디 이댁서 일손을 채우느라 머슴을 구하고 계시다 하여 이리 당도했습니다요. 훤칠한 머슴 하나가 개월의 집을 찾은 것은 이듬해의 일이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던 차에 듬직한 머슴 하나가 이를 찾아 개월의 집에 당도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덕이라 하였지요. 남편의 장례 이후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게 된 개월은 평소에도 제 집 서품을 파는 머슴들의 세경을 아주 넉넉하게 치러준 탓에 고을에서의 평판이 눈에 띄게 좋아졌던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들인다는 공고를 낼 때면 이처럼 많은 지원자들이 그녀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그들 중 쓸만한 사내를 추려 흔쾌히 머슴으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 이 거덕이라는 젊고 다부진 머슴이 개월의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시켜본 바 이 거덕이라는 머슴의 일머리가 아주 특출난 것이었지요. 하나를 일컬으면 셋을 해내는 데다 그리 육중치도 않은 몸으로 힘은 어찌나 장사인지 어지간한 머슴 둘셋으로 처리할 일을 거덕이 혼자 해치우니 개월은 여간 든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다른 머슴들과는 달리 글을 읽고 쓸 줄 알 뿐 아니라 일을 끝낸 밤에는 꼬깃꼬깃 달아해진 책을 붙들고 글 공부마저 하고 있으니 개월은 이 거덕이 아주 기특하기 그지없어 더욱 정이 가는 것이었지요. 또한 그녀가 밤마다 외로움에 사무쳐 잠이 들지 못하는 날에는 거덕이 어김없이 찾아와 머슴살이를 하기 전 떠돌던 자신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어지간한 재담꾼 못지않게 재미진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말벗을 자처했습니다. 그럴 때면 개월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간지러움이 씻은 듯이 내려갔으니 캐캐 묵은 갈증이 해갈되는 느낌에 그녀는 단꿀 같은 잠에 들 수가 있었지요. 내 거덕이 저자만 보면
가슴이 이리도 요동을 쳐대니 이것이 과연 일머리 좋은 머슴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내로 생각하려는 발칙한 마음인 건지 그간 무심하던 하늘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게로구나. 그간 자신의 집을 거쳐간 수많은 머슴들과는 다르게 거덕에게 느껴지는 특별한 마음이 커져 주체할 수 없어진 개월은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마님은 참 다 좋은데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흠이란 말이여? 이 집안 주인이 된 지도 오래인데 캬 이것저것 보면 딱하고 감이 잡힐 때도 되지 않았는감? 아직도 이 가끔 보면 시집 오던 시절 그대로 매행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얼굴은 여전히 반반하니 참말로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말이여. 곳간 뒤쪽 으슥한 곳, 하인들이 모여 한숨 돌리는 쉼터에서 개월내 머슴 중 한 명이 그녀에 대한 고약한 뒷말을 꺼내놓으며 포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잠자코 듣고 있던 거덕이 순간 발끈하며 핏대를 세우고 대꾸했지요. 아니, 이봐 춘득이. 자네 그리 말하면 아니 되는 법이여. 그동안 머슴질 꽤나 해보면서 우리 마님같이 후한 대접해주는 주인댁 겪어본 적 있던가? 여기 아니면 춘득이 자네처럼 뺀질대면서 일도 시원찮은 머슴 어디 거두어나 죽었느냐 이 말이여? 아니 근데야 이 인간아, 자네가 무슨 이 집 주인대감이라도 된단 말이여? 같은 신세끼리 합심해야지 어디 주인마님 편을 들고 난리인겨. 그러거나 말았거나 거덕은 늘 개월의 입장에서 항시 그녀를 두둔하기 일쑤였지요. 머슴들 사이에서 아주 충견도 저런 충견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세경 놓고 부리는 일꾼, 그 이상으로 극진히 대접해주는 개월에게 충심을 넘은 희한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세경과 삼시세끼, 질 좋은 밥상으로 자신을 돌봐주니 그야말로 거덕에게는 개월이 하늘님이자 천지신명과 진배 없는 존재였습니다. 허나 주인마님과 종살이를 하고 있는 머슴의 신분인 자신과의 거리감을 깊이 깨닫고 있던 거덕은 감히 선을 넘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멀찍이서 개월의 뒷모습을 훔쳐보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마님을 두고 자기들끼리 음담패설을 흘리는 머슴들이라도 몇 놈 그의 눈앞에 걸리기라도 하면 번개처럼 날쌘 동작으로 그네들을 엎어매쳐 클바닥에 나뒹굴게 만든 거덕이 흡사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도 같은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천추리기로 서니 배운 데 없이 주인마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이 거덕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구먼. 어디 자신 있는 놈들은 그 뚫린 입 신나게 나불거려를 보시라고. 내 아주 마님댁 마당 한가운데다가 거꾸로 말뚝 박듯이 박아 넣어버릴 테니깐 말이여. 이렇듯 거덕은 듬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며 그저 개월의 뒤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짓달이 걸린 밤하늘 아래에서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덕이 부엌에서 밤참으로 약과와 대추차를 싸들고 개월의 방문 앞에 살포시 내려두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녀의 방 안에서 평소와 같은 인기척 대신 조금 다른 느낌의 이상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얼레? 마님, 저 거덕입니다요. 안에 무슨 일 있습니까요? 낌새가 이상함을 눈치챈 거덕이 놀라 물었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던 거덕은 몇 번이고 개월을 불러보았지만 허사였지요. 거덕은 필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님, 안 되겠습니다.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쇳내 지금 들어가겠습니다요. 개월에게 변고가 생긴 것을 우려한 거덕이 강문을 열어젖히고 쏜살같이 안으로 뛰쳐들어가자 침소용 저고리 옷을 제대로 여미지도 못하여 하얀 어깨를 그대로 드러낸 개월이 방 구석에서 벌벌 떨며 웬 괴한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월의 입을 틀어막고 위협하고 있던 사내는 뛰쳐들어오는 거덕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개월을 내동댕이 치고는 밖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내 이놈 경을 쳐도 200번 쳐 죽일 썩어나 자빠질 놈아. 냉큼 거기 못 서겠느냐? 거덕은 그 길로 목침을 집어던져 솜씨 좋게 괴한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날벼락을 맞은 괴한은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거덕의 날랜 동작을 지켜보던 개월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뱉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두려움에 질려 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발견한 거덕은 다시금 지옥의 야차 얼굴이 되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낯빛으로 괴한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니놈이 뭐하는 놈인지 전후사정은 모르겠다만 일단 메타작부터 흠씬 맛보다 보면 내 무슨 일인지는 차차 알게 될 것 같구나. 감히 우리 만인에게 손을 대. 어디 내 손에 요절나봐라 이놈.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거덕의 치도곤에 괴한은 말 그대로 쥐포처럼 뻗어버렸습니다. 일사천리로 포도청에 연통을 넣어 집으로 당도한 포졸들에게 괴한을 넘기고 보니 괴한은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월의 험담을 해대며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던 불량스러운 머슴 중 한 명이었어요. 마님, 많이 놀라셨지요? 괜찮으십니까요?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구먼요. 어휴, 정말 고맙구나. 거덕이 내가 아니었으면 졸지에 이대로 무슨 꼴을 당하였을지. 내 아무리 혼자 된 지 오래된 과부라 쉽게 보였다고 하여도 어찌 세경을 주던 머슴에게 이런 일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구나. 호롱불빛에 얼핏 비치는 개월의 얼굴엔 핏기가 가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이쿠, 마님 저기 그것이 거덕은 그제야 개월이 난리통의 옷을 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선을 거두려 해도 첫눈처럼 뽀얗게 반짝이는 그녀의 어깨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난리법석이 끝난 이후 개월의 안방. 언제나 자신의 곤경에 용맹한 범처럼 한달음으로 달려와주는 거덕이 이번에도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내자 이제 개월이 거덕에게 가진 호감은 그 감정을 키울 대로 키워 연정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이 되어 있었지요. 괴한을 혼내주느라 풀어헤쳐진 옷구름 사이로 번듯하게 비춰지는 튼실한 가슴팍을 보니 머슴 앞에서 허연 어깨를 드러내놓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개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마님 그럼 셋내 그만 일어나 보겠구먼요. 혼절할 뻔하려는 개월을 겨우 안방까지 부축하여 금치미로 누인 거덕이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고 막 몸을 일으켜 나가려는데 뒤에서 개월이 그의 손목을 덥석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기, 거덕아, 잠시만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거라. 어이구, 마님 어찌 그러십니까? 아래 것들 보면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요. 마음이 진정되셨으면 이제 셋내는 그만 나가는 것이 좋겠구만요. 내 오늘의 부끄럽고 염치 없음은 이 어둠 속에 덮어두고 다시는 들추지 않으마. 그간 너희 덕을 많이도 봐왔다만 오늘 밤은 반드시 내 덕을 좀 보아야겠다. 이 나이 되도록 음양이하빌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온 내 형편이 스스로 딱해 더는 견딜 수가 없구나.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도 주변에서 그런 나를 업신 여기기 때문일 테지. 이대로는 한이 쌓여 내 죽어도 시신조차 썩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여미고 있던 손을 스스로 내리며 호롱불을 후 불어 끄고는 그대로 거덕을 이끌어 침소 위로 당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님 셋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요. 그리하여 혈기왕성한 거덕이 그 두툼한 손으로 개월을 끌어안았고 그날 밤 북촌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음양의 합의를 체험한 개월의 풍악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느지막이 음양의 조화로움에 눈을 뜨게 된 개월. 얼굴에는 봄꽃 같은 혈색이 돌고 매사에 웃음이 넘쳐 여유로움과 자비로움이 묻어나니 주변에서도 그런 그녀의 눈에 띄는 변화에 다들 비결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지요. 비로소 춘심과 연심이 뒤섞인 사랑에 빠져든 개월은 하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주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때라면 지체하지 않고 거덕을 호출하였습니다. 내 필시 천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정녕 이래서는 아니 되거늘. 거덕을 물리고 나서는 언제나 찾아오는 불안함과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자책하며 한숨을 토했지만 그것도 그때 잠시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음 한편으로는 거덕을 세차게 물리지도 못하여 밤이 찾아오면 속절없이 안방의 문을 슬며시 열어두고는 야음을 타고 주변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덕의 발길을 모르는 척 내치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둘만의 비밀이 차곡차곡 쌓이는 오묘한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꽃 피고 새 울고 햇살과 바람이 어우러지고 그러다 낙엽과 함께 어느덧 눈발이 펄펄 휘날리는 한겨울이 당도하였지요. 누군가 북촌의 대궐, 개월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눈매가 날카로운 낯선 선비 하나가 보따리를 들고 과부 개월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개월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린 젊은 선비는 다짜고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읍소하기 시작했어요. 이 북촌 땅에 도의를 중시하고 어려운 자를 내치지 않는 의로운 여주인이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듣던 대로 굉장한 미인이시군요. 어허, 이거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소인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촌자락 너머에 기거하는 민기태라 하옵니다. 염치불구 이리 찾아오게 된 연유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실은 아버님이 덜컥 옥에 갇히신 뒤 그만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말았지요.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들어도 본 적 없는 죄목을 덮어쓰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관가로 끌려가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옥살이 중이신 아버님 생각에 자신을 민기태라 밝힌 선비는 설움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보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의 사연이 못내 안타까웠던 개월이 민기태를 위로하며 도닥이자 그는 하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방이 찾아와 600냥만 내면 아버님을 풀어주겠다는 전원을 던지고 갔습니다. 허나 기울어진 집안 형편에 그만한 거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지요. 그리고 잠시 하던 말을 멈춘 민기태는 지참한 보따리를 개월의 앞에서 풀어보였습니다. 풀린 보따리 안에서는 휘황찬란한 금구슬이 금빛 자태를 드러냈어요. 저희 22대 선주께서 고려의 문부랑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금보옥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지요. 가문의 자랑으로 고이 간직해온 것입니다. 참으로 송구한 일입니다만 이 보물을 담보로 600냥을 차용해 주신다면 첫 달 금은까지 이자 100냥을 더해 반드시 갚겠습니다. 개월은 진실된 눈으로 흡수하는 민기태의 딱한 처지를 듣고는 지난날 자신의 집안이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어 풍비박산을 맞이하고 주저앉은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 덕에 환관의 집안까지 흘러든 기구한 자신의 옛 기억이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동변상련의 아픔이 진하게 그녀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두말 않고 차용증서와 함께 선뜻 600냥을 내어주었답니다. 목표한 금액을 대출받은 민기태는 개월에게 넙죽 절하고는 600냥이 든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눈발이 날리는 대문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개월이 담보로 받아든 금보옥들을 조심히 어루만지면서 그 위용에 감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머슴들의 곳간 재고 정리를 지휘하고 있던 거덕이가 개월에게 무난 인사를 올리려다 말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금보옥들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마님, 손에 든 그것은 웬 것이옵니까요? 오, 그래. 거덕이 들었구나. 이것이 실은 말이란다. 거덕을 발견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맞이한 개월은 효자 선비 민기태와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헌데 그녀의 말을 들은 거덕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금보옥들을 훑더니 이내 난색이 되어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저기 마님, 쇳내가 잠시 살펴봐도 될깝쇼. 개월에게 금보옥들을 받아든 거덕은 도끼 눈을 하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님, 쇳내의 지식줄이 얄팍하긴 하나 고려의 왕조에 그러한 왕명은 없었습죠. 게다가 이것이 그리 값진 물건이고 어차피 600냥을 차용할 작정이었다면 그냥 이 보물들을 600냥 대신 이방에게
바로 넘겼으면 되는 일을 어찌 귀찮게 엽전으로 바꿔갔겠습니까요? 또한 이 금보옥들은 순금의 것이 아니라 납덩어리 위에 도금을 입힌 것이구먼요. 이 짝을 한번 보셔야 쓰겠구먼요. 거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니 거뭇거뭇 시커먼 잡금 속에 빛이 올라오며 금박이 벗겨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사기꾼 선비에게 속았음을 깨달은 개월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녀는 뒤늦게 집사를 호출하여 급히 남촌으로 보낸 민기태를 찾으라 일렀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어디 자신의 거처를 바른 대로 이야기했을 턱이 있을까요? 소득 없이 돌아온 집사의 보고를 받은 개월은 충격으로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런 개월에게 거덕이 다과상을 내오며 말했지요. 마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요. 내일 까정고 금두꺼비가 가짜라는 것을 일절 입 밖에 내면 안 되는구먼요. 쇳내에게 좋은 수가 있으니께 이놈 거덕이만 믿고 계셔보셔요. 이튿날 이른 새벽녘이 다 되자 거덕은 준비해두었던 밧줄로 마님인 개월을 꽁꽁 묶었습니다. 마님, 좁게 불편하시겠지만 잠시만 버티고 계시면 됩니다요. 개월은 단단히 옥죄어오는 밧줄의 감각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거덕에게 가지고 있던 신뢰가 두터웠기에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덕아. 내가 다 생각이 있겠지. 나는 너만 믿고 있겠다. 일을 마친 거덕은 마당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야단났다. 간밤에 도둑이 들어서는 마님을 포박하고 선비가 담보로 내어준 보물들을 훔쳐갔다. 이윽고 거덕의 고함 소리를 들은 하인들이 불이 나게 몰려왔습니다. 아니, 내 이놈들아. 간밤에 도둑이 들어 마님에게 흉포한 겁박을 한 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단 말이여. 거덕이 일부러 크게 소동을 벌여 동네방네 들으라는 듯 떠벌렸고 그리하여 북촌의 부자 과부댁이 담보로 잡아두었던 금보옥들을 도둑 맞았다는 소문은 멀리 바람을 타고 나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리만리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고개를 넘어 민기태의 귀에도 당도하게 되었지요. 개월을 속여 한몫 단단히 잡아 한낮부터 술상 앞에서 빈둥대고 있던 사기꾼 민기태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쭈? 이것 좀 보게. 잡고 있던 담보 물건을 도둑 맞았다니. 이게 웬 횡재인가? 이걸 빌미로 살살 긁어. 금보옥 값을 물어내라 쪼아대면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 아니겠냐 이거야. 하늘이 나를 돕는구먼. 이참에 잃어버린 가짜 갑오값으로 한. 어디 보자. 그래, 만냥은 뜯어내야 되겠구만. 그는 쾌재를 부르며 부랴부랴 개월에게 빌렸던 원금 600냥과 이자로 내어줄 100냥을 어렵사리 만들어 도합 700냥을 챙겨 들고 섣달 금음이 되기도 전에 북촌 땅을 밟았습니다. 이윽고 개월의 집까지 당도하여 대문을 들어서자 소문대로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이고 그녀 역시 병색이 짙어 방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보옥들을 도둑 맞았다는 풍문이 역시 사실이었다는 확신에 민기태가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참고 무난하며 말했습니다.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여기 이자 100냥을 붙여서 700냥을 갖고 왔습니다. 차용해주신 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으니 이제 그만 제가 맡긴 저희 집안 갑오들을 돌려주시지요.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난 개월이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비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소중한 담보를 그만 도둑에게 절도당하고 말았지. 뭔가요?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던 민기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얼굴로 으름장을 놓으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뭐요? 그것이 대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십니까? 좋기 만냥은 넘는 물건입니다. 네, 정말 면목이 없게 되었소이다. 여러 말 하실 필요 없고 당장 잃어버린 저희 집안 갑오값으로 만냥을 내어주시든 아니면 관하로가 사또 앞에 서시든 하시지요. 그러자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거덕이 아주 잘 만났다는 듯 몽둥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민기태가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는데 거덕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씨구, 그래 이 선비님께서 사또 앞으로 가자신답지요? 그래, 거덕이 들었구나. 이 사기꾼 선비님께서 사또 앞으로 가자시는구나.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그거 참 듣던 중에 반가운 말이구먼요. 여기 그 가짜 가보나불행이인지 금보옥 모시기인지를 가지고 왔으니 요것과 함께 가면 쓰겠구먼요. 거덕이 민기태의 눈앞에 가짜 금보옥들을 집어던지면서 말하자 도둑 맞았다는 물건이 버젓이 자신의 앞에 등장한 것을 본 민기태의 얼굴이 대번에 허옇게 질렸습니다. 한바탕의 소동극이 끝이 나고 거덕의 훌륭한 꾀 덕분에 민기태를 포도청에 넘긴 뒤 잃어버린 원금과 이자까지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었던 개월. 그녀는 거덕에게 가지고 있던 막연한 연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하거나 주변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현명하게 대처하여 큰 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일까지 이렇듯 번듯하게 처리해 주었으니 개월의 입장에서는 이토록 건실한 남자를 더 이상 외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개월은 살림을 합쳐 거덕에게 안방을 내어주게 되었고 성대하게 혼례까지 올리게 되었지요. 머슴과의 재가를 두고 고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도 하였지만 두 사람에게 그런 사소한 잡음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펼쳐갈 인생은 오로지 자신들의 것이었기에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왈가왈부 떠들어대는 주변인의 고나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지요. 이후로 거덕은 개월의 남편이 되어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제 인생에서 맞이한 보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개월 역시도 거덕을 서방님으로 맞이하여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끼며 이제서야 비로소 제 삶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국촌의 명물이 되어 금슬좋기로 제일 가는 부부로 평생토록 연을 다하였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